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숙입니다. 올해 62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결혼하고 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뒷부분을 살고 있다는 걸 문득 느낍니다. 그런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품고 살아온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너무 순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어야 한다는 말에만 기대어 진실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용한 동네에서 식당을 하며 살아왔어요. 크지도 유명하지도 않지만 단골 손님들 덕분에 끼니 걱정 없이 살아왔죠. 남편은 성실한 편이었고 저희 부부 사이는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다정했어요. 가끔 손님들이 두 분 참 보기 좋아요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무던히 살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보다 7살쯤 어리고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처음 본 자리에서조차 말보다 미소가 먼저였죠.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동서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평범했어요. 눈에 띄게 예쁘지도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그저 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던 사람. 하지만 그런 조용함 속에 저는 오히려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그 아이의 말 없는 표정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군요. 결혼식 날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은 신부 쪽 친척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법인데 그날은 동서 쪽 하객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자라 친정이라고 부를 곳이 없다고 했지요. 혼자서 상을 치렀고 혼자서 학교를 다녔고 혼자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린 아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같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항상 동서를 구석에 세워놓았습니다. 음식 준비도 가장 무거운 일만 시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붙여주지 않았어요. 지은아, 김치통 다 꺼내서 씻어. 배추도 저쪽에 있으니까 옮기고. 어느 날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쟤는 뭐 하는 게 저렇게 굼떠? 멀쩡하게 생겨선 하나도 쓸모가 없어.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날 일부러 동서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도와줄게. 둘이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그러자 동서는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형님. 저 때문에 괜히 형님까지. 그렇게 동서를 챙기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전화를 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 아이는 늘 조용히 웃었고 말은 적었지만 듣는 귀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처음으로 형제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생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서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간단한 간식을 사들고 동서 집에 들렀지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서가 주방에서 약을 꺼내 먹는 걸 보았습니다. 무심코 물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약이야? 어디 안 좋아? 아, 이거요. 그냥 비타민이에요. 아가씨가 챙겨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약통이 너무 허술했거든요. 제약회사 이름도 약 이름도 없이 그저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그리고 시누이,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비타민을 챙겨줄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동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약통에서 알약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약국으로 향했어요. 약사님, 혹시 이게 무슨 약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사님은 약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피임약이에요. 네? 비타민이 아니라 피임약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동서는 그 약이 피임약인지도 모르고 먹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시누이가 준 거라면 이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곧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지금 당장 그 약 먹지 마.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비타민 아니야. 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기다려. 내가 직접 얘기해 줄게. 그날 저는 다시 동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구덩이였다는 것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동서집에 도착하자 문을 열고 나온 동서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던 그 아이의 눈가가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지요. 형님, 무슨 일이신 거예요? 갑자기. 지은아,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 중요한 얘기야.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주저할 시간도 돌려 말할 여유도 없었어요. 지은아, 아까 말했던 그 약, 그거 비타민 아니야? 내가 약국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그거 피임약이래. 동서는 제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은 듯 보였습니다. 그 조용한 눈동자가 점점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몰랐어요. 진짜 비타민인 줄 알았어요. 그걸 누가 줬다고 했지? 아가씨가? 동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입술이 몇 번이나 파르르 떨리더니 한마디를 어렵게 꺼냈습니다. 형님, 저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도 아가씨도 제가 그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조심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그 약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가질 기회를 스스로도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동서의 남편, 제 시동생은 결혼 후에도 동서를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바쁜 걸 핑계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거의 없었고 집안 일도 모두 동서에게만 맡겨두었지요. 그리고 시누이, 그 아이는 동서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엄마 없는 애는 역시 뭐가 부족해. 그렇게 말하는 걸 저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람 인생을 망치는 짓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남의 몸에 들어갈 약을 몰래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나요? 지은아, 나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절대 안 돼. 형님, 제발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남편이 사업자금 때문에 아가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 아가씨가 돈 안 빌려줄까 봐. 그러면 남편이 저를 탓할 거예요. 저 정말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도 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한테? 바로 가해자들에게요. 지은아, 잘 들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사과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지만 동서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 지금은 그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남편이 알게 되면 정말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요. 그럼 전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이해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그저 가족이라는 틀에 겨우 매달려 있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 알겠어. 이번 한 번만 내 부탁 들어줄게. 하지만 명심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나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거니까. 정말 감사해요. 형님,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걸, 이게 애초에 동서가 겪었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저 가슴속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동서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전엔 적어도 말없이 웃던 그 아이가 이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모임에선 구석을 찾기 바빴습니다. 어느 명절날 시어머니가 동서를 보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 애는 도대체 왜 저래? 남들 다 바쁜데
혼자 찌그러져서 분위기 망치고 보기도 싫다 정말.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해서 그런 거예요. 괜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저 모양이지. 우리 집 귀한 자식들 다 버릇 나빠졌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깊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 누구도 이 아이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동서를 자주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나 이런 말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는 건 어때? 누구보다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동서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받아볼게요. 그렇게 저는 지인 중 한 분이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괜찮아지겠다는 그 작은 희망이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지은이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고 어딘가 얼어붙은 얼굴이었는데 몇 번을 다녀오고 나선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형님, 오늘은 상담 선생님이 제 얘기를 오래 들어주셨어요. 처음엔 말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던 지은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이라는 감정이 떠올라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면 언젠가는 저 어두운 터널도 끝이 보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센터의 지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예숙 씨, 큰일이에요. 지은 씨가 오늘 상담 오셨는데 갑자기 불안 증세를 심하게 보이시더니 상담을 중단하고 가버리셨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갑자기 왜요? 상담 잘 받고 있었잖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난 뒤부터 심하게 흔들리시더니 오늘은 시작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곧바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번, 10번 계속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제야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또다시 뭔가를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말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은아, 어디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당장 갈게. 지금 당장.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통화 연결음조차 울리지 않았죠? 저는 그 길로 지은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동생이 문을 열었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지은이 어디 있어요? 방금 전화 받았는데 무서워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시동생은 당황한 얼굴을 가장했지만 눈빛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지은이 혼자 여행 갔어요. 그냥 바람 좀 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도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정말 여행을 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은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이에요. 여행 가서 혼자 그렇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해요. 지은이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의 눈빛에 짜증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사람 밤중에 깨워서 별 난리를 다 부리시네. 진짜 여행 간 거 맞다니까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동서가 실종된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를 끊고 연락이 안 돼요.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경찰은 처음엔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다음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예숙 씨 맞으시죠? 어제 신고하신 박지은 씨가 오늘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여행 중이고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은이가 직접요? 네. 본인 말로는 휴대폰이 꺼져 있었고 주변 사람이 폰을 빌려줘서 연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애가 먼저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연락하지 말라고 할 리가 없어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주변에 위협이 있는지, 강요받은 건 아닌지. 하지만 전혀 그런 기색은 없었어요. 정말 평범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 그 떨림,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연락을 끊고 싶다고 했을 사람이면 애초에 전화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저희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이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말하던 목소리만 남긴 채 아무 말도 없이 지은이의 전화가 끊기고 경찰의 말도 믿을 수 없던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하던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관여하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찾을 수밖에 없었죠. 지은이와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함께 일했던 카페 동료, 과거 연락처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지은이랑 혹시 최근에 연락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연락 끊긴 지 꽤 됐어요. 그 애가 요즘 너무 바쁘다면서 먼저 연락도 안 오고요. 다들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최근엔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정말 강제로 무언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치 여행 간 척 또는 스스로 연락을 끊은 척하게 만든다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속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의뢰하기로 결심했죠. 혹시나 싶어서 연락해둔 명함 하나를 꺼내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동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락도 끊기고 주변 누구와도 닿지 않아요. 경찰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탐정과 마주 앉아 저는 지은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사진, 자주 가는 장소, 평소 사용하는 앱, 습관, 지인 연락처까지 그렇게 탐정은 조사를 시작했고 저는 매일같이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정말 여행 중인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억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탐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예숙님, 아직 찾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불길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죠?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지은 씨 명의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고액의 생명보험이 여러 건 가입됐습니다. 보험이요? 네. 금액도 꽤 큽니다. 보장 금액이 억 단위예요. 그리고 수익자는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명의의 생명보험, 남편이 수익자.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애가 이런 걸 알았을 리가 없어요. 그럴 만한 형편도 판단력도 아니었어요.
지은이는 단순한 무지나 방심의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끔찍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은이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고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예숙님이신가요? 박지은 씨가 현재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은이가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어디 계세요? 당장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곧장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은이는 온몸이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양쪽 팔,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눈 주변은 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아.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니? 지은이는 고개를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지은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잖아. 누가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해줘. 나 도와주고 싶어. 지은이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내며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거는 낡은 휴대폰 한 대였습니다. 지은이는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토록 힘들게 남긴 진실이니까요. 저는 조심스레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화면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채 어딘가 구석에 숨겨놓은 듯한 각도였고 지은이의 얇은 숨소리가 뒤에 깔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동생 김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누이 김상미, 그리고 제 남편 이태섭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와 함께 식당에서 일하고 매일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다는 사실이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형, 얘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좀 더 밀어붙여. 지한테 뭐라도 해야 말을 들을 거 아냐? 지은아, 다시 말해봐. 대출 안 해? 응? 그럼 우리 다 죽어야겠네. 신우이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소리쳤고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시동생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이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날아든 손, 그리고 땅에 쓰러진 지은이, 그 위에 올라선 시동생의 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 남편은 말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될 일 같냐? 너무 살살하니까 말을 안 듣지. 그냥 똑바로 때려. 다 찍어둬. 나중에 정신병 핑계 못 대게. 그 순간 제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기어오르지.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해. 형님, 지은이 제 그 경계선 지능인지 뭔지 있잖아요. 그래서 겁도 많고 착하기만 해서 이렇게 해야 말을 들어요. 신우이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고른 거 아니냐. 아무 가족도 없고 말기도 좀 느리고
쓸모있게 써먹다 버리면 되는 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철렁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지은이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머리를 싸준 채 웅크리고 있었고 신우이는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알겠어? 너 지금 무슨 처진 줄 알아? 우리가 밥 주고 잠 주고 숨 쉬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시동생이 지은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어차피 누가 보면 미친년 연기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너 병력도 있잖아. 그 약 먹는 것도 찍어놨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하라고. 거기까지 보고 저는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덜컥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영상엔 단지 폭력만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말 그대로 무너뜨리는 잔인한 언어, 표정, 의도, 기획,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제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곁에 있던 사람, 함께 웃고 밥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 그 폭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지은이를 지켜보며 지시하고 묵인하고 동조했습니다. 믿었는데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그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대로 묻어두면 안 된다고, 지은이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세상에 꺼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휴대폰, 그 영상 파일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한참을 영상을 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그날 경찰은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들, 시동생 신우이 그리고 제 남편 모두 그날 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게서 아주 조용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아,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가 시작할 차례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예상치 못한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곁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진통제 덕분에 겨우 잠들었지만 그 자그마한 몸이 이불 속에서도 자꾸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력은 끝났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남겨진 공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폭력보다 무서운 건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받은 배신과 멸시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예숙 씨, 혹시 박지은 씨가 지적 관련 장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은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은 씨는 경계선 지능입니다. 법적 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복잡한 판단이나 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쉽게 통제하거나 이용할 위험이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이의 그 모든 행동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왜 항상 조용히 웃기만 했는지, 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지, 왜 그 잔인한 대우 앞에서도 침묵했는지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지은이는 단지 조금 느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철저히 이용한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믿기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남편이 경찰에 체포된 그날, 저는 식당 앞에서 그 장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항의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제가 뭘 잘못했죠? 누가 고소한 겁니까? 저는 그를 향해 단 한마디 했습니다. 그 영상 다 봤어. 당신 입에서 나온 말, 당신 눈빛, 그 어떤 것도 나는 다시는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에 남편은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체포된 이후 신우이는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게 소리소리 지르며 오해예요. 그 영상 조작된 거예요. 요즘 세상의 합성도 얼마나 정교한데요. 라고 외쳐댔지만 결국 증거 앞에서 할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술집에서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다가 체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게 체포된다는 소리에 3층 창문으로 도망치려다 그 거대한 몸을 감당 못하고 다리가 부러져 실려갔다고 합니다. 열됐다. 그게 제 첫 마디였습니다. 지은이를 몇 날 며칠 동안 발로 차던 그 다리, 이젠 영영 쓰지 못하게 됐다고 하니 그나마 하늘이 존재한다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벌을 내린 게 아닐까 싶었지요. 며칠 뒤 저는 지은이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떨고 있었고 진술을 반복할 때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옆에 있을게. 하나하나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면 돼. 네, 언니, 무서워요. 하지만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음성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히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과 진술, 증거들 덕분에 법원은 남편의 일방적 잘못을 빠르게 인정했고 그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판사가 선고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혼인 관계는 오늘부로 해소됩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매달려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저 이제 괜찮을까요? 이제 좀 숨 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둘 다 다시 살아보는 거야. 그리고 그 말처럼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끝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행위가 너무 명백했고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과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은 처음엔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영상은 조작됐다고 상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혐의를 인정했고 공판은 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재판장에서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김재우는 피해자 박지은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고 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감금한 점이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경계선 지능 상태로 판단 능력에 제한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호 대신 가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깨달았을 리 없었지만 이제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이어서 신우이에 대한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피고 김상민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방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가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인 협박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신우이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체포된 자의 공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후자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남편의 차례였습니다. 피고 이태섭은 피해자의 남편의 형부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 행위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와 조장까지 한 정황이 영상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을 피해자 명의로 다수 가입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설정한 점은 범행의 의도를 명확히 합니다. 피고 이태섭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라앉고 어깨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과 살아온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죄의 무게로 변해버리는 찰나였습니다. 남편은 뒤돌아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순간 그는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지은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진짜 혼자예요. 남편도 없고 친정도 없고 다시는 의지할 가족도 없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부터 우리가 가족이야.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지은아, 이제부터 내가 내 언니야. 아무 일도 혼자 감당하지 마. 나 여기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지은이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조용히 울었는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얼마 후 지은이도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가해자인 시동생은 형을 선고받았기에 재판부는 특별한 심리 없이 빠르게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그날 지은이는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이름을 같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 당당한 말에 저도 변호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날, 같은 건물 안에서 각자의 결혼을 끝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둘만의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에 앉아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떡볶이를 먹으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이게 자유라는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고 밤하늘 보며 울어도 되는 것. 그게 진짜 자유야. 그날 밤 지은이의 표정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회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건 그날 이후에도 따라오는 상처의 그림자였으니까요. 이혼이 정리된 이후 지은이와 저는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제가 여기 있어도 돼요? 형부랑 언니 둘이 조용히 사셔야 하는데 그 형부는 이제 없어. 이 집은 지금부터 우리 둘이 사는 집이야.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 지은이는 잠깐 눈시울을 붉히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언니. 그때부터 우리는 조용하고 작은 일상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고 점심엔 동네 시장을 같이 돌며 장을 봤고 저녁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도 가끔 깜짝 놀랐고 작은 소리에도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밤엔 가끔 잠꼬대를 하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곁에 앉아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여긴 안전해.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지은이는 무슨 아이처럼 작게 숨을 쉬며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매일 쉬는 것도 미안하고 언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무슨 소리야. 지금은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는 거야. 그게 먼저야. 하지만 지은이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언니처럼 당당하게. 나도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진지했던지 저는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삶을 향해 발을 내딛겠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인을 통해 작은 제과점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단순한 정리나 계산 정도만 하는 일이었지만 지은이에게는 충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걱정도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실수하진 않을까? 마음이 무겁진 않을까? 그런데 돌아온 첫날 지은이는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첫 월급이에요. 작지만 언니랑 나눠 먹고 싶어서요. 오늘 떡볶이 사가도 될까요?
그 봉투를 받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봉투 안엔 그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삶을 다시 붙잡고 싶은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지은이의 첫 월급으로 시장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물고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어요. 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네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의 그 웃음이 지은이가 처음으로 진짜 자기 삶을 받아들인 순간 같았어요. 하지만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냐는 듯한 얼굴로 그분은 지은이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에구, 내가 정말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며느리를 봤지. 지은이 그 애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멀쩡했을 텐데 말이야.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식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끝까지 그 애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상처를 정당화하려는구나 싶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조용히 숙인 채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마음 많이 아팠지?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언니. 이제는 그냥 불쌍해 보여요. 아직도 진짜를 못 보는 사람은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나왔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렇게 조금씩 자기 자신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자존감이었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상처도 이제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잊고 살 수 있는 날이 완전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늘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했습니다. 그해 봄, 지은이는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긴 생머리 대신 귀 밑으로 단정하게 떨어지는 단발머리였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어때요? 나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래, 아주 훌륭해. 지금 모습이 딱 지은이다운 것 같아. 지은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예전처럼 어색한 기색이 없었고 무언가 해냈다는 작고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제가 그동안 그 아이를 지켜오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제과점에서 일하는 걸 넘어서 주방에서 간단한 베이킹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기에 초코 쿠키나 머핀을 금방 잘 구워냈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새로 들어온 직원 솜씨가 좋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지은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언니, 나 요즘 진짜 좋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줄만 알았는데 지은아, 넌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애였어. 다만 아무도 그걸 봐주지 않았던 거야. 그 말을 들은 지은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봐줬잖아요. 아무도 내 편 아니었을 때 혼자 내 손 잡아준 사람 언니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이 지은이와 제게는 세상의 어떤 축제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고 지은이는 자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혼자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젠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나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곧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껏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았으니까요. 작은 원룸을 얻고 낡은 커튼을 달고 직접 고른 식탁 하나를 들여놓으며 지은이는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주말엔 꼭 놀러 오세요. 제가 쿠키 구워놓고 기다릴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이젠 내가 너네 집에 밥 얻어먹으러 가야지. 그 아이는 세상의 중심에 다시 스스로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도 눈치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그저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언젠가 나도 진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삶이니까. 고통의 끝에서 다시 손 내미는 사랑도 그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도 이제 지은이는 삶이라는 곳에 다시 돌아왔고 다른 누구도 아닌 지은이라는 사람으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가장 단단한 응원자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 나의 아픔을 믿어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제 곁에 없었더라면 저 역시 그 끔찍한 진실을 끝내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거짓과 폭력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늘 손을 내밀고 기다려주는 쪽에 있지요. 그리고 지은이는 이제 그런 사랑을 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지은이와 제가 함께했던 시간은 또 고통에서 시작해 회복으로 이어진 지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은이는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고 직장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고 휴일엔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운지 지금도 저는 그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용히 벅차오릅니다. 얼마 전엔 지은이가 말했어요. 언니, 언젠가 저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나처럼 힘든 사람에게 당신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이미 그럴 자격이 있어. 살아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은이의 이야기는 단지 불쌍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에게서 짓밟혔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선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한 존재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날 밤 지은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동네 골목길을 걷다가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만약 그때 언니가 제 전화를 못 받았더라면 지금 저는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그 어떤 누구라도 다시 그런 위협 앞에 놓이게 두지 않겠다고. 지은이의 그 한마디는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책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씩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묻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조금만 더 모른 척했더라면 과연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정의로운 제도도 거창한 계획도 아닙니다. 단지 눈앞에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진심. 그것 하나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지은이처럼 조용히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 곁을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가 어떤 삶을 살릴 수 있는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지만 지은이와 저는 매주 주말이면 만나 김밥을 싸고 작은 피크닉을 떠납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그녀와 함께 만든 봄은 늘 제 마음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은이에게도 진짜 사랑이 찾아올 겁니다. 그땐 제가 혼인식 날 가장 앞줄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은아, 이제 너의 삶을 마음껏 살아.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지은이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만 조용히 서로를 응원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의 진실을 목격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